학교에 구두로 남은 사내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지난 그 15개정 교육과서에서도 수록이 되어 있었고, 물론 창비교과서에서는 수록이 안 돼 있었거든. 지금 너희가 창비교과서고, 이게 원래 선생님 기억에는 미래인인가에는 수록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전 교과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소설이고, 지금 교과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설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딱 요 정도만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 앞뒤로 내용들도 많이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 내용도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해. 알겠지?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행. 학교에서 수업은 다 했지 이거? 다 끝났어? 응? 하고 있어? 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지? 서연아? 처음에 시작이 나는 그냥 이제 중산층이거든. 중산층 가정에 권씨는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권씨 가족이 전세로 먼저 입주를 하게 돼. 적은 시간 따로 못 져. 그래서 권씨는 구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경제적 능력은 그렇게 없어요. 이 전과를 이제 얻은 이유가, 이 전과 왜 얻었지? 시위하다 얻은 거야.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제 투쟁하고 하다가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나쁜 일을 하다가 얻은 거는 아니야. 근데 전과를 얻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돼.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구두야. 그래서 구두만큼은 되게 소중하게 여겨. 그러다가 나의 집에 이제 권 씨가 새 들어서 사는데, 그때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 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 내가.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도와줘야겠어. 그러니까 그냥 병원으로 가가지고 아내의 출산을 도와주는데, 이 사실을 권 씨는 몰라. 왜냐면 그때는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연락이 안 돼. 그리고 권 씨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새 들어 사는 주인집에 강도로 위장해서 침입을 해. 하지만 워낙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키게 되지. 음. 하지만 나는 그런 권 씨가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모른 척 해줘, 강도라는 걸. 그런데 모른 척 하다가 어떻게 그냥 서로 그 상황을 서로 인지하게 되거든. 이게 모르는 척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권 씨의 자존심이 팍 상하게 되고 결국 집을 나가고 행방불명이 되면서 소설은 끝나. 좀 세세하게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자, 교사인 나는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새빵살이를 하다가,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이렇게 돈 내고 사는 거, 내 집이 아닌 거야. 무리를 하여 조금 대출도 하고 해가지고 성남의 고급 주택가에 집 한 채를 장만한다. 성남시 안에 분당구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성남시는 원래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논밭이었는데 개발한 그런 지역이야. 그래서 공간적 배경 드러나고 있고, 새로 놓은 문간방에 권씨가 임신한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 온 후 이순경이 학교로 찾아와 전과자인 권씨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해. 권씨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살펴달라고 하고, 어느 날 나는 대여섯 켤레가 되는 구두를 꺼내놓고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씨의 모습을 보게 돼. 아, 이거 내가 지금 누구를 관찰하고 있어? 권씨를 관찰하는 입장이지 보통 내 이야기는 거의 안 써. 이 글에서. 그래서 보면 내가 권씨를 관찰하는, 이거 시점 어떻게 돼? 1인칭,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보통에서 훨씬 벗어나 있는 실력으로 광을 내는 권씨의 모습을 보게 돼. 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권씨가 구두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고 있니? 아니야. 권씨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도 이 나라는 입장에서 동시에 같이 추측을 해봐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구두 손질을 잘하지? 왜 저렇게 저렇게 하지? 아, 권씨는 구두를 소중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구두를 소중히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 관찰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해석, 누구 권씨에 대한 해석, 평가를 하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독자들도 나와 같은 입장으로 권씨의 생각이나 내면을 추측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나랑 동일한 입장에서 권씨를 바라보는 것을 작가는 의도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래? 다음.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이순경에게 권씨가 다니는 출판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어때?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 후 나는 학생들 가정 방문을 하던 길에 구두를 신고, 나의 직업은 뭐야? 다 알 수 있지 이제. 직업이 선생님이야. 구두를 신고 사무원 복장으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권씨와 마주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권씨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다. 그는 광주 대단지 개발이 시작될 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어. 그런데 지상낙원 건설의 공약을 남발하던 선거철이 끝나자 서울시와 경기도 양쪽에서 부당한 행정 절차로 입주인자들을 압박하면서 권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집을 잃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어. 그래서 뭐했어? 투지위원회가 조직되었어. 이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실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미안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감, 이런 거 이제 개연성이라고도 하거든. 진짜 있는 일인 것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조직되고 억지로 위원회에 감투를 쓰게 되는 날에 혼자서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야? 시위 같은 거 했어.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전과자가 된 거거든. 권 씨가
이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될 거고, 최후 결단의 날에 혼자서 서울로 도망치려고 했대. 그러니까 다 같이 시위해놓고 하기로 해놓고서 혼자 도망가려고 했어. 또 권씨의 성격이 어떻기도 해?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어. 자, 권 선생님 저쪽으로 가실까요? 처음 아른체하던 예의 그 청년이 그에게 귀옛말을 했다. 그가 가장 더럽게 느끼는 건 몽둥이가 아니었다. 친절이었다. 귀옛말은 귓속말이야. 청년은 웃음으로 그를 묶어 도로변 잡초더미까지 손쉽게 연행해 갔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일장의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이라고 말끝마다 전제하면서 청년은 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서울의 유한계급과 대단지 안의 처참한 생활상을 침이 마르도록 대비시킴으로써 아직도 잠자고 있는 그의 사회적 지각을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벌떡 일어나게 하려는 수작인 줄은 짐작이 되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 직유법이고, 대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면 이런 판국에서도 저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만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설교가 웬만큼 먹혀들였다고 판단했는지 청년은 그를 이끌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질러 단지 중심부로 들어갔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언제를 서술하고 있어? 과거의 일을 서술하고 있지. 바로 저기 부분이었어요. 과거에서 어디로 돌아왔어? 현재로 돌아왔지. 그는 우리 방 들창이라고 하면 조그만 창을 들창이라고 그래.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적어놔야 돼. 알겠지? 조그만 창이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가 어려웠다. 손가락만 보고는 어딘지 내가 알기가 조금 어려웠어. 우리 내외라고 하면 남편과 부인을 내외라고 해.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맨송맨송한 걸 알아차린 그는 벌떡 일어서는가 싶더니 어느새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내외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맨송매송한 걸 알아차렸어. 그리고 권 씨는 주인 부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야. 요거를 자꾸 우리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선생님이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요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자꾸 영화처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 부부 둘이랑 좀 장면을 어느 정도 조금만 상상을 해보자. 너희들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집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 아파트가 이 시절에는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 1970년대, 80년대는 아파트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았어. 그럼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있겠지, 그렇지? 집주인이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살면 문감방이라고 하면은 요 대문 근처에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건물을 올려서 방을 하나 만든다든지 혹은 실제로 이렇게도 했었어. 주인이랑 같은 문을 써서 들어가. 같은 문을 써서 들어가고 그 집 안에 집에 안방이 있고 뭐 거실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만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면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 집 공간. 그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은 주인집. 그래서 현관은 딱 공유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뉘는. 그러니까 주인이랑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는 거야, 거의.
이해됐니? 새들어 살면. 그리고 어쨌든 그 문감방이라는 건 앞에 마당 들어가기 전에 이 현관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문을 공유하든지 해가지고 주인이랑 거의 같은 공간에서 많이 살아.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 사실은. 그치? 음. 맨송맨송한 걸 알아차렸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마루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주인 요 안방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거는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어. 권씨가 뭐 기분 상했나? 하고 이제 언제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렇게 셋이 단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둘이 좀 그냥 표정이 그러그러하니까 권씨도 눈치가 좀 이상했는지 그냥 나가버리니까 또 남자가 이렇게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권씨를 붙드는 그런 상황이거든. 영화적으로 생각을 잘 해봐 머릿속으로. 마르크 현관 부근에 권씨의 일가족이 오보록이 몰려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루 끝에 이 현관에서 권씨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공간을 공유한다고. 같이. 아비를 보자마자 새끼들 입에서 대번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권씨 부인은 잔뜩 부른 배, 뭐 했다는 거야? 임신했다는 거지. 제 권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비유적인 표현이야. 실제로 홍당무가 되진 않았겠지. 얼굴이 빨개진 것을 우리가 홍당무라고 표현을 하지. 얼굴이 빨개진 거야. 잘 모르면 다 적어놔야 돼.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조금 그럴 것 같으면 무조건 다 적어놔. 펜을 분지런히 움직여야 돼. 울 것 없다. 너희 아비 아직 안 죽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고 있지. 가장으로서의 채통 같은 걸 다분히 의식하는 목소리로 그가 낮게 말했어. 그는 내친 걸음에 아들 딸도 울음 틈사리로 뚫고 마당까지 진출했어.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은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형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혀 아래는 몸을 뜻하지. 그러니까 말은 그냥 되게 자신감 있고 뚜렷하게 하는데 몸은 비틀비틀 거리는 거야. 음.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차 설명했다. 저기였어요. 저기 언덕 아래에 한참 거리에 달팍 쏟아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가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어른들끼리 달팍은 이제 덜컥 시방 서로 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았을 텐데도 아이들은 본물 터지듯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보라고 하면 댐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댐을 보라고 해. 그래서 본물이라고 하면 보에 갇혀있던 물이 터지는 것처럼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그러니까 과거에 글을 썼다는 거야. 알겠지? 또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그렇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어. 체루탄의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 시대적 배경이지. 이 드러나고 있어. 체루탄의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 같이 기고만장입디다만 직유법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에 젖은 사람들, 누구랑 누구가 싸우고 있다는 거야? 최루탄과 투석이 싸우고 있다는 거지. 최루탄, 투석. 최루탄 쏘는 거 누구야? 경찰들. 다시 말해서 공권력과 비에 젖은 사람들, 주민들. 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지. 무슨 문제로? 그 부당한 정부의 정책 문제로.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한 정부의 정책 문제로 사람들끼리 싸워.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서까지를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휙 가다 바뀌어져 버렸어. 3년차 한 대가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어. 그래서 이 3년차라는 거는 바퀴가 3개 달린 차야. 지금은 볼 수 없지. 그치?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고, 데모를 피해서, 요 데모는 시위, 데모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누가 3년차가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빠져서 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었어.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이 나버립디다. 와, 이 사람들이 시위하다가 참외가 우르르 쏟아지니까 참외 막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시위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고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음성상징어고, 먹는 것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나체가 이제 벌거벗은 것을 나체라고 하지. 그래서 나체화, 비유적인 표현을 해서 벌거벗은 그림. 내가 보고 있는 저 장면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야? 인간의 나체를 보는 것 같았대. 그 얘기는 인간의 본성을 가감없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결국 이 본성,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뭔가를 먹어서 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본능에 더 가까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혀 엎드리다. 그래서 마음이 동요했어.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확인한 이상,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한 그 처절한 모습들, 그 사람들하고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온 에 나온 근거가 벼랑간 흐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중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위에 가담을 결심하게 되는. 자, 우리 이게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 알겠지? 권 씨가 원래는
어디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샀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취소를 해버려. 권 씨는 어이없잖아. 여기 입주하려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겠지.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내 돈 그냥 다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자. 시위대를 꾸려. 그런데 권 씨가 시위대에서 나는 요거 조금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왠지 여기 시대적인 상황도 이런 거 하다가 잘못 걸리면 좀 잘못되고 하니까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요 시위대에 같이 참여하던 청년이 권 씨를 붙잡아가지고는 아니 너 그러면 되겠냐 라고 해서 이렇게 붙잡아서 가. 그래가지고 요 둘이 어디를 가냐면 이 시대와 경찰이 실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지금 청년이랑 여기까지 이해됐니? 서현이도 이 장면까지 이해됐니? 청년이랑 권 씨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지. 둘이 막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지금으로 치면 과일 트럭이야. 알겠지? 과일 트럭이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싸우는 중간으로 팍 들어왔어. 그래서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하다가 과일차가 폭 하고 넘어졌어. 그러니까 과일이 우수수 쏟아졌어. 그러니까 이 시위대가 이 과일을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야. 달려드니까 권 씨가 이걸 보더니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저렇게 본능적으로 투쟁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지금 쫓겨나고 이런 상황도 결국은 우리가 투쟁해야 될 문제구나. 저들과 나는 비슷하구나. 나도 시위에 가담해야겠다 해서 시위에 참여해서 같이 경찰과 대치를 하게 돼. 여기까지 됐지? 이랬었던 나의 과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상황을 잘 정리해놔.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잘 듣고 있다가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었어. 그 뒤 권 선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잘 듣고 있어 지금. 벌써 물어놓고는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사울의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 수갑을 채웠어. 그래서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 전과자가 됐지. 범죄자가 됐어.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 속에서 난 버스 꼭대기에도 올라가 있고 석유깡통을 들고 강목을 휘둘러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기는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약간의 격양 상태에서 그치?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시위의 주동자가 되어 있었어.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은 후 권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와. 이제 내가 권 씨가 왜 전과자가 됐는지 알았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야, 적어도. 권 씨는 그래서 이제 만삭에 가까워지고 있고 출산 시점에 임박해지고 있어. 공사판을 전전하고 그래서 전과자였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권 씨는 오늘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극에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서 권 씨가 돈이 없다고 병원에서 출산 수술을 거부해. 이유는 권 씨가 돈이 없기 때문이었어.
오후 수업이 시작된 뒤에 바로 뒤에도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어. 아, 지금 뭐 하고 있어? 수업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밤에는 권씨는 부인이랑 같이 출산하러 산부인과 가고 나는 그냥 일상생활 출근한 거야. 출근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권씨가 우리 학교에 왔어. 그래서 요 부분 우리 요 부분이 전개에 해당해. 여기서부터가 위기에 해당해. 때마치 나는 수업이 없어. 선생님이지. 그냥도 알 수 있고 아까도 한번 설명해 줬었고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애써 웃는 얼굴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대. 아, 좀 이게 말하기 좀 그런데 요런 식.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뭐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이것도 다 지금 뭘로 나타내고 있어? 관찰자로서 뭐만 보여주고 있어? 권 씨가 하는 행동만 보여주고 있지? 나는 그 수준이 세 번째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뭐 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잖아, 그냥 인물의 행동을. 어.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 뭐,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얘가 나한테 돈 빌릴 것 같은데라는 예감이 있는데 애써 그걸 뒤로 미느라고. 이 사람이 셋째 잘 나왔다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애써 좋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뭐가? 아이 잘 나왔습니까? 요 표현이겠지. 뒤늦게 말아 오 선생의 말대로 오 선생이 누구야? 나야 나. 알겠지? 학교 선생님. 그래서는 주인공은 아니지. 관찰하는 서술자. 어, 망정이지 집에서 끝까지 버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선생의 말은 뭐였겠어? 산부인과 가라라는 말이었겠지. 이런 말이었어.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걔 때문에 지금 애 먹고 있어. 지금 조금 힘들어. 출산이 쉽지 않아요.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뿌리로 이렇게 발로 이제 자꾸 흙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 있지.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말은 못하고 막 그게 태도로 나오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장면이? 그냥 발만 이렇게 착착 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좀 선뜻 말 꺼내기가 어려워. 먼지가 풀풀 있는 언덕길을 터벅터벅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어. 여전히 그는 구두만큼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이 사람은 자존심은 살아있어. 내가 이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키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지키고 있다는 뜻이야. 그 상태 그대로.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짝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돈을 빌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만큼은 깨끗하다는 거. 여전히 이제 긍지나 자부심 이런 것들은 놓지 않고 있어.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권 씨도 나름대로의 자기가 돈은 비록 빌리러 왔지만 음, 적어도 내가 내 자존심까지 그렇게까지 내려놓으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 구두는 나를 상징하는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상징하는, 내가 소중히 아끼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결국은 찾아온 이유를 얘기하지. 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 수주금이 싹 가시고 부탁을 하기 전이지.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탁할 때 딱 결심하려고 이제 말을 꺼내는 거야. 말을 꺼내기 전이 어렵지 꺼내기 시작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지. 오히려 비굴하게 보여. 그 돈 빌리는 게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지. 담배 한 대만 끄자. 이거 별일 아닌 것처럼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허망하게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오 그래도 돈이 꽤 커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10만 원은 진짜 큰 돈이야 이때 10만 원은. 음. 내가 잠시 어리둥절 그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못해. 왜 사나운 기세라고 했어? 당당하게 보이려고 돈을 빌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 당당하게 보이려고 하는 지금 모습들이 있지. 구두도 지금 반짝반짝하고 첫 번째 여기까지 괜찮니? 두 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도 태도도 조금 당당하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하지 않아.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10만 원의 용도가 되겠지. 돈을 빌리는 이유야. 10만 원의 용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다 정상이야. 그런데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대요. 결국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 또 지금 수술을 못 하고 있어. 둘 다 죽을 것 같아.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어쨌든 수술을 해야 돼.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이었다. 이 비속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비속어를 잘 말하지 않고 살았던 거야.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러니까 이 제기랄 이 사람은 이런 제기랄이란 말을 잘 안 하고 살던 사람이야. 착하게 순하게 살던 사람이야.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항상 점잖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처음이야. 그의 진심 앞에서 참 안 됐구나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 원 갖기에는 내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10만 원.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갚았고 나도 어려워. 나도 남한테 빚 져서 집 샀어. 빚 갚아야 돼. 정상 분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것은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경제권, 돈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아내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10만 원을 빌려줬다가는 그런 큰일은 뭐야? 10만 원 빌려주는 일이지. 그랬다가는 아주 혼나. 자유롭지도 못했어. 자,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오늘 학원 5분만 더 자다가 학원 갈까 좀 늦으면 어때 이거라 빨리 일어나서 가자. 이게 순간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적 갈등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지금 나는 권 씨에게 이거 돈을 빌려줄까? 그러기엔 내가 너무 큰데 한 1, 2만 원이면 빌려줬을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거기에 이제 권 씨는 눈치를 챘나 봐. 고민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주 절박하고 다급하게 얘기해. 이거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직유적인 표현이고,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줬어. 뭐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상환 능력,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말을 안 했겠지. 딱 이런 말을 하니까 나가 뭐를 깨닫는 거? 맞아.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떻게든 갚겠다. 이 사람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막벌이 이제 막노동,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 일용직으로라는 거.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번역. 번역 일까지도 한대. 사실 지금도 번역은 어려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 씨도 이미 지식인이었던 거야.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 같아.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에 이제 피하자. 이거 돈 빌려주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어. 돈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거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가 죽든 말든 나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변제 맞지 못할까봐 단호하게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이런 모습들은 이해타산적이라고 하면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걸 이해타산이라고 그래. 일반적인 거야. 사람이 누구나 그래. 이거는 아주 뭐 신이나 뭐 성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나 그렇지. 그치?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겠군요. 원장은 병원 원장, 권 씨의 부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장한테 내가 전화를 걸게. 내가 보증을 서겠다. 돈은 못 빌려주는데 내가 보증을 서줄게.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어요. 변통하다라고 하면 돈을 구하다라는 뜻이야. 변통하다. 돈을 구할 구멍이 없으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원장한테 한번 더 매달려 보세요. 결국은 뭐 한 거야? 돈 빌려줄 수 없어라고 한 거지. 인성아 조금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고, 알겠지? 조금이라도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놓고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 때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조금 늦게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 돈 빌려줘 이랬던 기색이 슬그머니 풀이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어. 원장이 어리석인 사람, 착한 사람이길 바라고, 순수한 사람,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지요. 다시 말해서 수술 비용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것. 권 씨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외양을 통해서 이미 알았다는 거야. 그 원장은. 그러니까 수술을 안 시켜줘. 돈이 없으면 수술도 안 시켜주는. 그래서 이 원장은 비인간성을 가지고 있지. 오래 흐르는 진땀 대신, 훔치는 대신, 진땀을 닦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다시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 꺾인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지.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이슬이 선점에서 깬 어린애같이 음실거리더니 이렇게 뭐 말하려다가 많은 것 같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은데 그는 이내 돌아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힘없이. 돈 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를테면 오산상이 너무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권씨가 좀 돈 안 빌려진 거에 대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어. 그 좀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딱 권씨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돌아봤을 때 나도 흠칫 놀랐어. 근데 정작 나온 말은 무슨 말이야? 야, 나도 대학 나온 사람이야.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꺼낸 말이지. 나 지금 너한테 돈 빌리고 있지만 나도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서 촌지를 밀어넣던 어떤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말만 꺼내고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든 비춰다 딱 보니까 권씨가 세상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 권씨가 절망감에 휩싸였구나 라는 걸 권씨의 행동, 표정,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인공도 알아차리고 있고 우리도 알아차려야 돼.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를 부르고 싶어. 왜? 연민을 느끼고 있거든. 저 불쌍한 사람 돈이 없어서 아내도 아이도 잃게 됐겠구나. 이건 완전히 나체화구나. 아까 나왔지, 나체. 생존의 문제. 인간 본능이라는 거야. 이건 그 10만 원 때문에 아내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구나. 이게 내가 안 빌려줌으로써 이 권씨가 권씨의 이 처절함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우리 전세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인이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인송이가 집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서연이가 그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인송이가 3억짜리 집에 야 2억 주면 우리 집에 살게 해줄게 라고 해서 서연이한테 2억을 받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인송이는 서연이한테 2억을 받고 그 집에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서연이는 2년이든 3년이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집에서 나갈 때 그 돈을 다시 인송이한테 받아서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 이해됐니? 이게 전세 시스템이야. 그러면 인송이는 100원도 못 버는 거네. 2년 동안. 왜냐면 2억을 받았다가 2억을 다시 돌려주는 거고 서연이는 2억을 주고 2년 동안 살다가 2억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2억을 인송이가 받으면 2억의 현금이 있지 인송이는. 그 2억 가지고 뭐해?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붙잖아. 알겠지? 주식을 투자해도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전세를 주는 거거든. 이해됐니? 그러면 지금 나는 권씨한테 뭐를 받은 돈이 있는 거야? 전세금을 받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권씨가 빚을 못 갚으면 그 전세금에서 빼고 돌려주면 돼. 지금 같은 경우는 서연이가 인성이한테 5천만 원을 빚졌어.
그럼 나중에 서연이가 집에서 나갈 때 인송이가 1억 5천만 주고 내보내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아, 맞아. 나한테 그게, 있었구나. 빚이 있었구나.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맡긴 돈이 있었지. 그냥 주고 이거 100%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안 빌려줬을까? 갑작스러운 후회가 생겨. 음. 장면에 전환이 있고, 이제 갑자기 카메라가 나와 권 씨의 그 돈 빌리러 온 대화를 쫙 대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 산부인과를 딱 하고 카메라가 탁 하고 바뀌어. 장면이. 만반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 돈만 있으면 딱 수술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병원은 뭐를 더 중요시해? 돈을 훨씬 중요시해. 야, 돈 안 주면 나 수술 안 해. 하지만 수술은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안 해. 사람 생명보다 돈을 훨씬 중요시하고 있지, 지금.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어떻게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 왔어. 금태의 마비차 안경을 쓴 원장이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 딱 돈 들어오니까 수술을 시작해.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런 척분, 친분, 음, 너 없으면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그러니까 뭐 친척이나 이런 인연이 아니라는 것. 막 친척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돈을 10만 원을 지금 그냥 빌려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해? 에이, 저거 못 받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은 되게 뭐만 중요시해? 돈만 중요시해. 인간적인 감정 이런 거 없어.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도 안 비치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 뭐라 그래? 원장한테. 아, 이 원장 이 새끼는 돈만 벌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다 무시하는구나. 음. 의사가 애를 까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의사한테 비아냥거리고 있지. 그래, 너, 지금 의사지 또, 하는 방법 여러 가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빈정거리고 있어.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내가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지 그대로가 들어가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치다 넘겨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결국 권씨 몰래 이제 도와준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몰래 도와준 건 아니지만 뒤늦게 깨닫고 도와주고 있어. 생명을 꺼내고 결국 아들이 태어났고,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물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내가 점쳤던 결과는 그 뱃속의 아이 아들일 거예요. 요거 알겠지? 옛날에 이제 둘이서 얘기했었던 거. 권 씨와 내가 옛날에 출산 전에.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보자기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 권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어.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가리고 나왔어. 다시 말해서 제왕절개 수술로 나왔다라는 거지. 수술로 나왔.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에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센디억센 놈의 울음을 듣는 동안 과장적이지.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병원 장면에서 이제 시간도 경과했고, 장면도 전환되고 있지. 이제 집으로 왔어. 나는 집으로 왔어. 우리 집으로. 강도가 들었어.
그날 밤 수술. 자꾸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어. 그리고 강도가 자꾸 나를 깨워. 그거 내 식구의 감촉이 아닌 것을 느끼고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딱 일어났는데 강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내 멱을 가누고 있는 식칼의 서술도 보았다. 멱은 목이야. 술래가 확 풍겼다. 강도가 술을 많이 먹고 왔어.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개뚝의 보자기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매우 취했으면 나위 취했다. 매우 취하다.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강도가 얘기하고 있어. 일어나.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 멱을 겨눈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었어. 막 이렇게 덜덜덜 떨어. 강도가 덜덜덜 떨고 있어. 강도가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어.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러니까 강도가 오히려 더 떨고 있어 지금. 나보다. 강도를 당하는 나보다 덜덜덜덜 떨고 있어. 너무 착해 보여 강도가. 나는 복면이에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 강도 일에 전문가가 못됨을 그 방면 강도 일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딴에 강도질을 하려고 술이라도 좀 마신 거야. 맨정신엔 못하겠으니까.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서는 남의 집담을 못 넘을 정도로. 그래서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자기의 천성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서 강도가 오히려 강도 당하는 사람, 피해자를 두려워하고 있어. 칼을 가진 건 난데. 강력범 술로 간을 키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으면 강도질도 못할 정도의 담력이라면 처음부터 미역국이야. 미역국은 미끄러지다. 라는 미끄러지다. 탈락하다. 이런 관용적 표현이야. 우리가 속담처럼 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그 숙어를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래.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어. 돈 내놔, 돈 내놔 이러고 속삭여서 돈 내놔, 돈 내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죠.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네가 돈 내놓으라면 돈 내놓게. 그런데 강도야, 너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네가 하는 일, 돈 뺏는 일이 수월할까? 오히려 강도한테 조언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 집안에 현금이 별로 없어. 알아서 돈 챙겨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므로 나는 오히려 강도를 시험해 보고 있어. 이 새끼가 음, 이 새끼가 어떤 놈인가 하고 이제 선을 타고 있는 거야. 선을 넘을까 말까 막 이렇게. 강도와 나의 사이에서.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어? 너 우리 마누라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알아? 강도를 오히려 협박하고 있지, 그치? 상황이.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알려주는 대로 저거 가지고 나가는 게 이로울 거야.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왔어. 강도질을 하는데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 어설프지.
어설퍼. 이거는 진짜로 강도질을 계속 해오던 그런 범죄자가 아니야. 어설퍼.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고 있어.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 아들, 그 집안의 아들 팔을 밟은 모양이었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자다가 누가 밟으니까 누구야 이러자가 그는 깜짝 놀래서 강도는 깜짝 놀래서 엎드려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강도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으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어. 나는 그걸 보려고 하니까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아. 이제 어설픈 놈.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 걔가 그러니까 그 돼지 저금통 찾으러 가는데 식칼을 놓고 간 거야. 강도는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음. 어때? 강도가 너무 어설프지. 또 뭐해? 부주의하지. 음.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자, 강도의 부주의와 나의 여유로 서로 역할이 바뀐 것만 같지? 그치? 서로의 역할이 바뀐 것만 같아. 내가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그래서 대조되어 있고 마치 역할이 바뀐 것만 같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야.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강도도 깜짝 놀랐겠지. 내가 칼을 저기다가. 이제 상황이 역전된 거잖아, 사실상. 칼은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고. 강도는 칼을 빼앗긴 거지. 사실은 자기가 완전히 놓친 거야.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을 자루를 낚아채 가지고는 다시 내 얼굴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다니만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 야, 도둑 맞은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나를 비웃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지요. 이거 경험 많은 친구들. 이 경험 많은 강도도 우리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우리 집에 돈 없는 걸 알거든. 걔네들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도둑 앞에서 농담치고 있지. 농담치고 있잖아. 야,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어? 내가 사정이 있어. 사정이. 사정이 뭐야? 아내 수술비였지. 우리는 알고 있지. 이게 건실하는 걸.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던가 아프다던가 어? 지금 뭐라고 했어? 강도가 누군지 몰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런데 강도가 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가 뭐라 그래? 주인공이 아니고 나가 누가 아프다던가 이런 사정이 있죠. 누구던가 이거는 나가 강도가 누구인지를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거네. 그치? 어. 그래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결국 식구 중에 누가 아픈 것, 의심의 빛, 요 한마디에서 비롯된 거지. 분개한 나머지 화가 나서 떨면서 자존심이 당연히 상하겠지.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고 나가는 건 갈기갈기 찢겨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결국 몰래 강도질 하려는 것도 들켜버렸어. 음.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한. 내 방법이라는 게 뭐야? 모른 척 해주는 거. 그래서 애당초 의도했던 바는 강도를 편안하게 해가지고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 의도였지만 결국 하기는커녕 낭패케 만들었어. 결국 그 사람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어버렸어.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운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을지. 직접적으로 내가 너 수술비 내줬어 라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을 나 너 알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사실 내가 아내 수술비 도와줬어.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도와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개수작하지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나는 똑똑히 봤어.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또 병원은 돈이 없다고 수술조차 시켜주지 않았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우리도 도와주지 않아. 그 구두를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강도가 현관에 신발도 예쁘게 벗어놓고 또 예쁘게 신고 가려고 하고 있어. 나는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뭐 하고 싶어? 그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이 확실히 권씨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겠지. 나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 뭐야? 자기 본분. 강도지. 강도로 들어왔으면 강도처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결국 문간방으로 나가버렸어. 자기가 사는 방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요런 장면이야 지금.
주인집에 뭐하러 들어왔어? 강도하러 들어왔다가, 그치? 아, 주인이 알아차렸구나 하고 나오면서 뭐 해? 신발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신발 신고 어디로 가?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강도면. 그런데 자기 새빵살이 하는 문간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음. 그러니까 나도 참 어이가 없어서, 강도야, 대문 저쪽이야.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래? 권씨인 걸 모른 척 하려고 노력을 하지. 음. 모른 척 하려고 해.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어.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아까 했던 대사지. 그래, 너 다 알았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지. 그래도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랬나? 그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냥 쭉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어.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어. 왜? 강도인 척했던 권씨가 이제 복면 벗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겠지.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권씨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 방 안에 어미아비 앞쇼 오누이만을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요 권씨가 아직 안 왔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물건도 없었고 강도가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어. 나 수술 보증금 대납해줬어. 요렇게 얘기했어. 떼일 염려는 없어. 전셋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고 있지. 결론, 결말. 마지막.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들어오지 않았어.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어.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어.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결국 권씨는 자존심,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자 자출을 해버렸지.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어. 내 방법이라는 게 뭐야? 모르는 척 해주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싶었어. 모르는 척 해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권 씨에게 상처를 줬지. 이거를 이렇게 쓰자. 미안해. 이렇게 쓰자. 방법. 본의. 원래 의도는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 방법이 실패했어.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지. 밝은 아침에 수리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면 나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해줘야 내일 아침에 권 씨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됐었다. 왜? 이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이거든. 그 자존심의 상태.
반짝반짝한지 아니면 더러워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이라도 더 심려 있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뭐 하고 있어? 영 마음에 걸렸다. 후회하고 있지.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두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실제로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이기도 하지. 이렇게 써 있어.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며 왜 구두를 보고 권 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을 설명하고 있지. 이거는 서술자가 추측하는 거야. 알겠지? 평가하는 거고. 서술자의 평가야. 그러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세워져 있었으면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을 것이야.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새끼들, 자식들 한번 보고 이 집에 다시 안 돌아올 각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막은 것 같은 거야. 대문 저쪽이야 이렇게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 볼 수 있는 기회조차 막은 것 같은 그런 후회, 자책감이 드는 거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에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가 전부였어. 아주 초라하고 뭐가 없어. 가구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를 잡고 있었을 그런 자리에 장롱 대신에 제일 비싼 텔레비, 큰 텔레비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자리에 구두가 딱 예쁘게 있다는 거야.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을 받는 병정들의 모양으로 사열이라는 건 병사들이 쫙 예쁘게 줄 맞춰서 써 있는 걸 사열이라고 그래. 알겠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요게 상징하는 거. 요런 게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아홉 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딱 예쁘게 놓여 있었어. 구두. 그러니까 구두는 남아있고 이제 정씨는 떠나가 버렸어. 정씨는 어디도 정착할 곳이 없어. 사열을 받는 모양.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먼지가 덮인 것이 3켤레.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마다 갈아신을 한 주의 일을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총 10켤레 가운데 7켤레를 예쁘게 닦아서 월요일은 1번, 화요일은 2번, 수요일은 3번 이렇게 신는데 한 켤레를 지금 신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인 건 6켤레밖에 안 남아있어. 한 켤레는 신고 이제 떠나버렸어. 잘 닦인 7번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비어있는 하나. 나는 그 한 켤레 구두가 그르기 쉽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그 한 켤레 비어있는 하나. 그 한 켤레 이게 결국은 권 씨가 신고 나간 구두를 의미하고 있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권 씨의 상한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야. 그 자존심이 회복돼야 돌아올 텐데. 권 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면서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하게 된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권 씨를 담당하고 있다. 왜냐면 권 씨가 그런 시위하면서 전과를 얻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 관리자, 경찰. 권 씨를 주의 깊게 볼 것을 부탁했었던 그 경찰. 우리 인물 관계도 가볍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보면 나와 권 씨 관계를 보면 나는 권 씨가 나한테 뭐를 했어? 대출을 부탁했고, 그치? 나는 거절했고. 이 이유는 뭐였어? 의사가 권 씨의 수술 요청을 거절한 게 이 이유였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강도를 했고 나는 모른 척했고 권 씨는 결국 떠나버렸지. 이런 내용이다. 복습 먼저 하고